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과 전문의 리더스 성모안과 원장 안용선. 양희정입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은 하시지만 막상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 백내장과 황반변성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5, 60대 이후에 시야가 뿌옇게 보이시거나 백내장 수술을 얘기는 들어는 봤는데 막연히 걱정되시는 분들, 건강검진에서 황반변성이 의심된다고 들으신 분들, 그리고 이미 황반변성을 치료 중이신 분들께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백내장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백내장이 대체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대체 언제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공수정체에 대해 어렵지 않게 꼭 필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은 구조적으로 카메라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앞쪽으로 들어온 빛을 중간에서 초점을 맞춰주고 뒤쪽에 상이 맺히는 구조인데요. 우리 눈의 가장 앞에 있는 각막에서 빛이 처음 굴절되어 통과하면 눈 안의 수정체에서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초점을 맞춰주고, 망막은 맺힌 시자극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정체입니다. 수정체는 빛을 모아서 망막에 초점을 정확히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원래는 투명하고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태어날 때는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상태였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탄력이 떨어져서 점점 딱딱해지고 수정체 내부에 단백질의 변성이 생기면서 뿌옇게 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투명했던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이 생긴 걸 바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이 없을 때는 빛이 수정체를 온전히 통과해서 망막에 선명하게 상이 맺히는데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내장 때문에 가장 많이 불편해하시는 증상은 바로 시야에 뭐가 낀 것처럼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이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멀리 있는 사람의 얼굴이 잘 안 보이거나 TV에 작은 자막이 잘 안 보이거나 날아가는 골프공이 잘 안 보이거나 표지판에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이 번져 보이거나 눈이 부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물이 여러 겹으로 겹쳐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시야의 전체적인 색감이 누렇게 바래 보이기도 하고 안경을 자주 바꿔도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간혹 백내장이 노안 아니냐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백내장과 노안 모두 수정체에 생기는 변화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수정체는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원거리와 근거리 사이의 초점 전환을 유연하게 해주는 조절 능력이 있는데 노화로 인해서 수정체의 탄력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조절력이 감소되면 원거리와 근거리 사이의 초점 전환이 둔해지는 노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안은 이렇게 초점 전환의 문제이고 백내장은 수정체 자체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흔히 노안은 초점의 문제, 백내장은 투명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젊었을 때 나안으로 멀리가 잘 보이던, 원래 눈이 잘 보이셨던 분들이 노안이 오게 되면 멀리는 계속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초점을 가까이로 당겨오지 못해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고 돋보기를 착용하여야 선명하게 보이는, 이게 많은 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정시형 노안이고요. 젊었을 때 근시 때문에 멀리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착용하시던 분들이 노안이 오게 되면 멀리가 잘 보이는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는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들고 보거나 벗고 보는 근시형 노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60대 이상에서 약 7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일 정도로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백내장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외에 눈의 외상, 안군의 염증, 스테로이드 약물의 장기 사용, 자외선 노출, 당뇨, 대사장애와 같은 전신질환도 백내장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백내장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백내장 초기에는 백내장 때문에 떨어진 시력을 안경을 껴서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편 시에 안경을 착용하고 지내시면서 정기적으로 진행 정도 검진을 보시면 됩니다. 백내장 진행 억제 안약도 있긴 한데 항산화 성분으로 백내장 초기에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앞으로 백내장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완전히 막아주거나 이미 생긴 수정체 혼탁을 다시 원래대로 깨끗하게 돌려주진 못합니다. 백내장의 근본적이고 유일한 치료는 수술이 되겠는데요.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정체 내부에 뿌옇게 혼탁된 물질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주는 수술입니다. 안약 점암 마취로 진행되고 수술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통증도 거의 없고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럼 대체 백내장 수술을 언제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백내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내장이 완전히 진행될 때까지 최대한 끝까지 오랫동안 참다가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눈의 상태, 백내장의 정도, 불편 정도,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결정하는데요. 의료진이 보기에 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수정체 혼탁이 관찰이 되면서 환자분께서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 침침함, 빛번짐, 겹쳐 보임 등의 시각 증상으로 평소 일상생활이나 업무, 운전 등이 불편하실 때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과는 별개로 눈 내부에서 백내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급성 녹내장 발생 위험이 있는 안구의 구조를 가지신 분, 또는 백내장으로 인해서 수정체 뒤쪽에 망막이나 시신경의 검사가 어려울 때는 환자분의 증상과는 별개로 의료진이 먼저 수술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백내장 수술 시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는 제거된 본연의 수정체를 대신해서 빛을 굴절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특별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한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인공수정체를 삽입할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인공수정체는 종류에 따라서 단초점, 다초점, 난시교정용 인공수정체 등이 있고 각각의 종류에 따라 시력의 질과 범위가 달라지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분에게 똑같은 인공수정체가 똑같이 잘 맞는 것은 아니고 비싼 인공수정체가 마냥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환자분의 눈 상태와 그리고 생활 패턴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이름 그대로 한 초점거리 위주로만 잘 보이고 그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질수록 흐려 보이게 되는데요. 보통 많이 하시는 패턴은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도록 원거리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일상적인 원거리 생활은 선명하게 잘 보이지만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폰 등 중간거리, 근거리는 조금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돋보기 착용이 필요합니다. 백내장과 함께 노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노안을 교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흔히 노안 렌즈 삽입술, 노안 백내장 수술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모두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아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하는 수술을 이야기하는데요. 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백내장과 함께 노안이 동반된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면 백내장과 노안을 한꺼번에 교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흔히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원리에 따라 3중 초점과 연속 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멀리부터 컴퓨터 모니터, 휴대폰까지 중간거리, 가까운 거리까지 안경 착용 없이 두루두루 볼 수 있게 해주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이렇게만 보면 만병통치처럼 마냥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백내장과 노안이 없던 20, 30대의 젊은 눈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볼 수 있게 해주는 원리상 빛이 분산돼서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없던 빛번짐, 특히 야간에 빛번짐이 생길 수 있고 눈이 부시거나 흐릿한 날에 좀 더 어두침침하게 보이거나 하는 불편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눈의 상태, 연령, 직업 등에 따라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만족도가 낮을 수가 있어 엄격한 기준으로 정확히 검사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백내장이나 노안 외에 다른 안질환이 있으시거나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거나
세밀한 근거리 작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 과거에 일부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신 분, 이런 분들께는 다초점 인공성체를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시 교정용 인공성체입니다. 난시는 눈의 가장 앞부분인 각막의 모양이 완전히 동그란 축구공 같은 구형이 아니라 럭비공처럼 생겨서 발생하는 것으로 각막을 통과하는 가로 방향의 빛과 세로 방향의 빛이 망막의 한 점에서 맺히지 못하고 여러 겹으로 맺히다 보니 겹쳐 보이고 흐려 보이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정체 혼탁인 백내장과 함께 각막에 난시가 있으면 백내장 수술로 수정체 자리는 투명해지더라도 각막 난시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후에도 시력 호전에 한계가 있고 난시 안경을 착용하여야만 잘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백내장과 함께 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난시가 있는 분들은 난시 교정용 인공성체를 삽입하면 각막의 난시를 상쇄시켜서 수술 후에 안경 없이도 선명하게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난시가 남았을 때와 난시가 교정되었을 때 시력의 양과 질이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난시가 있는 분이라면 난시 교정용 인공성체는 항상 권장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수술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인공성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백내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안과에 방문하셔서 안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이어서 황반면성에 대해 양희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성모안과 안과 전문의 양희정입니다. 오늘 저는 황반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은 주요 3대 실명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저는 세계에서 노인 실명질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황반변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망막이란 눈 안쪽을 포장지처럼 덮고 있는 얇은 신경 조직 전체를 의미하고요. 황반은 망막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구조물입니다. 중요한 시각세포들이 밀집되어 있어 중심 시력을 담당하고 색깔과 사물을 구별하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망막, 그 망막의 한가운데에 황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반변성이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이 손상돼서 사물이 왜곡돼 보이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황반변성이라고 하면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 외에도 유전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황반 이영양증, 고도근시에서 발생하는 황반변성, 염증, 외상에 의한 황반변성 역시 모두 황반변성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오늘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황반변성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란 망막의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황반의 변성으로 건성과 습성으로 분류됩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나이 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약 90%를 차지하고요. 황반에 드루젠이라고 불리우는 노폐물이 쌓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소 공급 저하, 만성 염증이 황반에 있는 시세포가 서서히 파괴되게 하고 기능을 저하시켜 중심부 시력이 서서히 감소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황반 근처에 노란 덩어리들, 드루젠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은 나이 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약 10%를 차지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황반 아래쪽에서 나쁜 혈관이 자라 들어오고 그 혈관에서 피가 터져 나오거나 물이 새어 나오면서 황반의 구조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황반 기능이 급속히 손상되어 빠른 시간 내에 중심부 시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건성 황반변성 환자의 10에서 15% 정도에서 습성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추적 경과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빈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유병률을 보시면 70대 이상에서 25%, 즉 4명 중 1명으로 유병률이 아주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현재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 대략 유병률이 10,000명당 22.5명이라면 20년 뒤에는 46.2명으로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반변성 발생 과정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활성산소라는 것에 의해 조직과 세포가 손상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는 항산화 효소들이 이러한 과정을 방어를 해주는데 나이가 들며 항산화 효소의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 조직에 활성산소가 축적되게 됩니다. 특히나 황반은 산소 소비량이 아주 높고 지속적으로 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산소에 아주 취약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황반에 활성산소가 축적되게 되고 그에 따라 망막세포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황반 아래쪽에 노폐물이 침착되고 이 노폐물에 의해 만성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다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황반변성이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황반의 만성적 염증, 저산소 환경은 혈관 생성 인자인 VEGF 발생을 촉구시키고 이로 인해서 맥락막 아래쪽에서 망막 쪽으로 암세포처럼 나쁜 신생혈관이 자라 들어오게 되는 질환이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발생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항산화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화 그리고 체내에서 활성산소와 만성염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유전적인 부분,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자외선 노출 역시 황반변성의 위험인자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에 대해 보시면 건성 황반변성은 초기에는 시력저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함에 따라 직선이 휘어져 보이고 중심 암점이 생기거나 시야 중심부가 흐려 보이고 글자가 휘어 보이거나 왜곡돼 보이고 빈 공간이 보이는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검은색 암점이 생기거나 휘어져 보이는 식으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반변성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자가진단법으로는 암슬러 격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운데 까만 점을 주시한 채로 중심 주변에 가로선, 세로선을 봤을 때 선이 물결치듯 휘어 보이거나 비어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까만 점이 보이지 않거나 했을 때 강력하게 습성 황반변성을 의심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검사를 할 때 한쪽 눈씩 가리고 비교하면서 검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 눈으로 검사했을 때 증상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안과에는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아니면 검진에서 황반변성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중 안저검사는 눈에 산동제를 넣고 동공을 크게 확장시킨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검사를 하고 나서 반나절 정도는 앞이 좀 흐리게 보이고 눈이 부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운전을 하지 말고 안과에 내원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안저검사 사진을 보시면 가장 왼쪽 사진이 정상 황반 모습이고요. 가운데 사진은 황반 아래쪽에 노란 덩어리들이 쌓여있는 건성 황반변성 상태를 보여주고요. 마지막 사진은 아래쪽에서
나쁜 혈관이 뚫고 들어와서 혈관이 터져 있는 습성 황반변성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안과에서 촬영하는 CT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쪽 사진은 황반 아래쪽에 울퉁불퉁하게 드루젠이 쌓여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사진은 황반 아래쪽에서 나쁜 혈관이 자라 올라와 있고 그 혈관으로부터 물과 삼출물이 새어나온 습성 황반변성 상태를 보여줍니다. 안과에서도 머리 MRI처럼 혈관 조영제를 주입을 하고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모든 황반변성 환자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강력하게 습성 황반변성이 의심돼서 안구 내에 주사 치료를 시행해야 할 때 주사 치료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나뭇가지처럼 구불구불한 신생 혈관이 자라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치료 부분을 보시면은 건성황반변성의 경우에는 드루젠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정립된 치료법은 아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성황반변성의 10에서 15%가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습성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한 보존적인 치료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청색광을 차단하는 중요한 황반색소입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이를 통해서 보충을 하셔야 되고요. 구리와 아연은 망막 효소의 합성 그리고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와 E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들을 합쳐서 나온 영양제를 아레즈2 포뮬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히 커다란 드루젠을 가지고 있는 중기 이상의 황반변성 환자는 4분의 1 정도가 10년 이내에 습성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영양제를 드시게 되면은 발생 확률의 25%를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꼭 아레즈2 포뮬라 복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산화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 녹황색 채소의 섭취, 금연을 꼭 권장해 드립니다. 습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대부분 안구 내에 주사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맥락막 신생 혈관을 유발시키는 혈관 생성 인자에 대한 항체를 직접 안구대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고 국내 제약사에서도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약제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눈에 주사를 맞는다고 하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구에서 가장 얇은 부분인 흰자, 결막과 공막 부분을 통해서 아주 얇은 주사 바늘을 통해서 눈 속으로 약제를 주입하게 됩니다. 잠깐 따끔하고 끝나는 정도이고 생각보다 아주 불편한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습성 황반변성을 진단받게 되면 초기에는 한 달 간격으로 3번 주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경과 관찰을 하면서 주사 횟수와 간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초기 1년 동안의 주사 횟수가 장기적인 시력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첫 1년 동안 최소 7번 이상의 주사를 맞은 환자군이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서 장기적인 시력 유지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외래를 보다 보면은 초기에 이제 3번 주사를 맞은 다음에 어느 정도 혈관이 가라앉고 물이 사그라들면서 일시적으로 시력 호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괜찮겠지 하고 외래를 안 오시다가 몇 달 후에 갑자기 시력이 확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에 안구 내 주사 치료는 신생혈관을 제거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나 병원에 오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첫 1년 동안은 안과 의사의 권고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점차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예방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황반변성이 있는 사람 중 본인에게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황반변성 예방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연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챙이 넓은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 착용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채소, 과일, 생선 위주의 식단을 해주시면 좋고요. 적절한 체중 유지와 운동 역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습성 황반 변성에서 이미 황반 구조가 망가진 상태에서 주사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의미 있는 시력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이시라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안과에 방문하셔서 간단한 안저 사진을 찍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청자분 질문 들어온 거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으셨는데 연세가 많아 걱정이 큽니다. 수술 자체보다도 마취나 회복 과정이 부담이 되실까봐 망설이세요. 고령자에게 백내장 수술은 실제로 얼마나 안전한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우선은 사실 백내장 수술하는 과정 자체는 크게 힘든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고령이시더라도 수술 자체로 인한 통증이라든지 어려움은 못 느끼실 것 같고, 실제로 요즘은 80대 후반, 90대 분들까지도 백내장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이시라고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마취나 회복 과정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마취도 요즘은 거의 안약으로 국소 전만 마취를 통해 하기 때문에 다른 탁과 수술처럼 전신 마취를 한다거나 수면 마취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마취에 의한 또 부작용도 걱정도 크게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다른 전신 질환, 고혈압이나 협심증, 당뇨 같은 질환이 있으시게 되면 긴장된 상황에서 환자분께서 다른 심장이나 뇌 쪽에 다른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과적으로 수술을 받으시기에 이상이 없는 컨디션인지 확인해 보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일상 복귀까지 보통 어느 정도 걸리시는지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보통은 수술 끝나고 귀가하시고 다음날 병가 보러 오실 때 혼자서 걸어 다니시고 혼자서 보고 오시고 그동안에 안약도 혼자 넣으시고 식사도 혼자 챙겨 드시고 하실 정도로 회복이 크게 힘든 수술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불편해 하시는 거는 일주일 동안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는 게 가장 힘든 건데요. 처음 수술 후 일주일 동안은 수술한 눈에 물이 튀면서 감염이 되는 걸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한 눈에 물이 튀지 않게 고양이 세수하시거나 안대로 잘 막고 세수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불편하시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보통 생활, 앉아서 TV를 보시거나 앉아서 컴퓨터 업무를 보시거나 사무를 보시거나 가벼운 주방 생활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로 다음 날부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로서 준비하실 부분은, 만약에 이제 어머니께서 평소에 정기적으로 염색을 하셨던 분이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수술 후에 한 달 동안은 염색을 권장드리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염색을 하고 수술을 받으시거나, 그거 외에 중요한 여행이 계획되었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다 하시면 그런 일정 후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보통 몇 세 때 수술하나요? 저는 59세 여성인데 안구건조증이 심한데 나이 들어 백내장 수술할 수 있을까요? 백내장 수술을 몇 세 때 하는지 의학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백내장은 50대 중후반 60대가 되면 누구나 서서히 진행을 해서 시력에 불편을 줄 때 수술하게 되는데, 그 나이는 환자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80대 분인데 백내장은 생겨 있긴 하지만 시력은 별로 안 떨어져 있고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이 없다 하시면 80대 분들도 백내장 수술하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지는 50대 중후반인만 됐는데도 백내장이 좀 심하게 끼어 있어서 시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을 불편하시게 되면 그런 분들은 50대 중후반 때도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절대적인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백내장의 진행 정도와
그로 인해서 환자분께서 겪는 불편도에 따라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맞습니다. 건조증이 심하면 백내장 수술할 때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 자체만으로도 수술 후 초반 몇 개월간은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과에서 검사를 할 때 단순히 백내장 여부만 볼 게 아니고 수술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사를 해서 건조증이 좀 불편할 정도로 심하게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안구건조증을 먼저 치료해 놓고 수술을 계획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특히 이런 분들은 건조증 치료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는 게 수술 후에 시력 회복이라든지 뭐 불편한 증상을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직 백내장 진단은 아니지만 초기 소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직업이라 더 걱정이 됩니다.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이 백내장을 더 빠르게 오기도 하나요? 하셨는데, 사실 백내장의 발생 진행과 그 눈 사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뭐 사무 업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신다고 해서 백내장이 더 빨리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백내장은 사실은 노화로 인한 그 내부 체내 조직의 단백질 변성이기 때문에 뭐 눈을 많이 쓰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이런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눈 피로 좀 많이 생겨서 뭐 오전보다는 오후에 업무가 이제 누적됐을 때 저녁 되면 눈이 더 많이 피로하고 눈 주변이 아프고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뭘 많이 보시면 건조증은 좀 더 심해지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백내장을 더 빠르게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노화가 되고요. 그 다음은 흡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질환, 포도막염이 황반변성과 동시에 올 수는 있지만 이런 질환들이 황반변성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황반변성이 있다는 분이 거의 없으시다면 아마 나이가 젊은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수정체 문제로 같은 계열의 색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도 모든 백내장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하고 주셨는데요. 사실 백내장 환자분들은 백내장이 어제까지 없던 게 하루아침에 확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수년 동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색감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 색이 확 바래 보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걸 언제 느끼시냐면 한쪽 눈을 먼저 백내장 수술하고 났을 때 이쪽 눈으로 보면 되게 파랗고 보랏빛으로 투명하게 보이는데 수술한 눈을 가리고 아직 수술하지 않은 백내장이 있는 눈으로 보면 누리끼리하게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투명하고 맑게 보였던 색감이었는데 백내장이 서서히 진행됨에 따라서 누런 빛이 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백내장의 증상인 거고, 예민하신 분들은 이로 인해서 이제 색의 구별을 잘 못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를 주 불편 증상으로 말씀해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흔치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이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주변을 보면 기대만큼 안 보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수술 후 만족도가 갈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수술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 듣고 싶어요. 맞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 때문에 생긴 수정체의 혼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투명한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술은 20, 30대 젊은 눈, 백내장과 노안이 없던 눈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태어났던 본연의 수정체가 없어지고 인공수정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멀리 볼 때 뿌옇게 보였던, 시력이 떨어지고 좀 누리끼리하고 겹쳐 보였던 그런 증상들은 개선되지만 젊었을 때 눈처럼 자연스럽게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다 잘 보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수술에 대한 기대를 얼마만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술만 하면 젊었을 때 눈을 돌아가겠다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신다면 사실은 그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만족도가 갈리는 이유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술 전에 검사에서 그 시력이 떨어졌던 불편했던 이유가 오직 백내장뿐만이었다고 하시면 보통은 수술 후에는 대부분 만족해 하시는데요. 수술 전에 백내장 외에 다른 질환, 황반변성이라든지 녹내장, 다른 뭐 망막혈관 질환, 다른 황반 질환이 있은 경우에 내지는 뭐 홍채 쪽에 뭐 결손이나 뭐 동공의 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수술 후에 다른 분이 느끼는 만족도보다는 좀 떨어지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시력 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수술 전에 오로지 백내장과 노안만 있었는데 수술할 때 일반적인 단초점 계통의 인공렌즈가 아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서 흔히 너무 비싼 게 좋은 것처럼 이게 광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거 하면 더 좋겠지, 더 잘 보이겠지, 더 편하겠지 하고 사실 뭐 나랑 맞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다초점 인공수정 삽입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그 수술 후에 단초점을 삽입했을 때 느꼈었던 만족도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수술을 앞두고 이제 상담사가 아니고 직접 안과 전문의 선생님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이제 많이 우울해지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습성 황반변성이 걸리면은 반드시 실명하는가 하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시점에 진단을 받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가에 따라서 장기적인 시력 예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 진단받을 때부터 신생혈관이 크게 터져 있거나 혹은 이미 터져서 딱지처럼 반은이 생긴 상태에서는 치료를 해도 크게 시력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혈관이 작은 상태에서 미리 진단을 받고 주사 치료를 열심히 받으신다면은 앞으로 시력을 유지하는데 크게 문제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꼭 이제 진료를 빼먹지 말고 잘 보셔야 되고, 주사도 꼭 잘 맞으셔야 되고, 담배 피우신다면 금연하셔야 되고, 눈 영양제 챙겨서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반변성이 젊은 사람한테도 나타나니 나이가 먹으면 더 안 보일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황반변성 일단은 그 진단 기준을 50세라고 두기는 하는데요. 뭐 40대에 진단받았다고 황반변성이 아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황반변성이 나타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젊을 때 진단을 받아서 이제 장기간 지속이 될수록 조금씩 시력이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좋은 시력을 잘 유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꼭 40세 넘으시면은 안과에서 검진 한 번씩 받아보시고, 만약에 젊은 나이에 황반변성을 진단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꼭 정기적인 검진을 빼놓지 않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색광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블루라이트 차단을 하면은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색광이 황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요. 사실 핸드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의 양은 사실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황반변성을 유발하는가에 대해서 입증된 논문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꼈을 때 약간 눈이 피로한 거를 줄여줄 수 있는 그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보다는 외출하실 때 선글라스를 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황반변성, 백내장이 동시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고 있는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주사를 놓고 이제 혈관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어떤 그런 활동성이 줄어들고 없어진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팔을 쭉 뻗게 됩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흔히 말하는 노안의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보통 노안이 시작될 때 불편해서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증상인데요. 그 노안이라는 거는 수정체가 본연에 갖고 있던 조절 능력,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초점을 가까이 당겨오고 멀리 보내고 하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게 노안인데,
애초에 눈이 좋아서 멀리가 그냥으로도 잘 보였거나 내지는 근시 때문에 멀리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껴서 멀리가 잘 보이게 교정된 상태에서는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의 글씨를 보시려면 안쪽에 조절력이 힘을 줘서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어 갖고 초점을 당겨와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게 노안이고 요즘은 실제로 40대 초중반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일찍 노안이 시작돼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노안은 초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조금 거리를 좀 떼고 팔을 쭉 뻗고 보시거나 하면 초반에는 어느 정도 보실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점차 더 진행이 되고 하면 거리를 더 떨어뜨려 보더라도 잘 안 보이고 눈 피로는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존에 눈이 좋으셨던 분들이라면 근용 돋보기 안경을 착용하시거나 내지는 근시 안경을 착용하셨던 분이라면 안경을 살짝 들고 아니면 벗고 보시면 좀 더 가까운 걸 편하게 피로하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노안이라는 게 뭐 의학적으로 몇 살부터 생기고 이게 또 진단이 기준이 되는 그런 수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그 멀리 가까이 유연하게 초점 전환이 잘 안 되고 가까이 짧게 잡고 보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멀리 두고 보게 되면 아 이제 나도 노안이 시작된 거구나 하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노안만 있는 거는 뭐 기능적인 저하이지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뭐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 안경을 끼셨던 근시나 원시인 분들이 노안이 오게 되면 또 근거리용 안경을 맞출 때는 그 거리마다 정확하게 두수를 맞춰서 제작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시력 검사를 위해서 이제 안과에 방문하실 필요는 있고 또 이제 노안이 생길 나이쯤 되면 이제 40대 한 초중반 중후반쯤 되셨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 눈에 없던 다른 질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진차 안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검하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 번 이제 수술을 해서 상안 건강은 절제술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뮬러 접기술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번 수술을 하셨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안검하수가 해결되지 않으신 상태이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뮬러 접기술보다는 상안 그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을 절제하는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환자분 눈 상태에 따라서 수술법이나 이런 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성형외과나 성형안과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구건조증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을 쐬면 눈이 바로 불편해집니다. 사무실 환경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 더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20, 30대, 40, 50대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컴퓨터 업무도 많이 보시고 쉴 땐 또 휴대폰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눈을 혹사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같은 냉난방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공기가 많이 건조해지면서 눈은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안구건조증 개선의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생활 환경을 좀 더 촉촉하게 습도를 조절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사무실이라 그런 게 어려우시다면 업무 중에 중간중간에 안약을 점안하시거나 일부러 눈을 자주 깜빡깜빡 해주시거나 잠깐 쉬는 시간에 눈을 감고 이렇게 해서 따뜻한 찜질을 하시거나 하는 게 도움이 되시고 안구건조증도 양상이 워낙 여러 가지고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안과에 방문하셔서 내 건조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건조의 주 원인이 어떤 건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찜질이 도움이 된다던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마사지도 팔던데 도움되나요? 맞습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보이는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의 대다수는 눈물이 부족하게 분비돼서 생기는 안구건조증이 아니고 눈물의 양적인 부분은 큰 이상은 없는데 눈물이 일찍 증발해버리는 증발 과다형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그 눈물은 눈 표면에서부터 점액층, 수분층, 기름층이 코팅이 되는데 가장 겉을 코팅해주는 기름층이 불충분하면 이렇게 눈물이 일찍 마르게 돼서 건조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은 안구에서 분비되는 게 아니고 눈꺼풀 테두리에서 분비가 됩니다. 눈꺼풀 테두리, 속눈썹 뿌리 안쪽에는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샘이 있는데 거기서 눈을 깜빡깜빡할 때마다 기름이 분비가 돼서 눈물의 가장 겉을 코팅해 주는데요. 요즘은 젊은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업무를 많이 보고 휴대폰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눈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고 이게 그런 게 퇴행이 되면서 또 이제 노화로 인해서 그 눈꺼풀 테두리 기름샘이 많이 굳고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이 온찜질이고요.
온찜질은 이제 이런 원인 때문에 생긴 건조증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죠. 방법은 보통의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 손으로 이제 대고 있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온도로 만들어서 눈을 지그시 감고 한 10분 동안 충분히 찜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 보통 흔히 많이 쓰시는 거는 찜질용 전용 안대나 팥주머니, 내지는 말씀 주신 그런 장비라든지 일회용으로 판매하는 안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꺼풀 기름샘, 마이봄샘 폐색 때문에 생긴 건조증이라고 하면 온찜질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뭐가 됐든 쓰기 편한 거, 귀찮지 않고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찜질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간혹 장비 중에 따뜻한 온열만 주는 게 아니고 눈을 이제 두드리거나 세게 누르는 마사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비는 적극 권장드리진 않고요. 혹시나 눈의 조직에 다른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온기 전달해주는 장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황반변성이 한쪽 눈에만 먼저 올 수도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부분 황반변성은 양쪽이 비대칭적인 정도로 혹은 한쪽에만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커다란 노폐물이 쌓여있는 중기 이상 황반변성 혹은 한쪽 눈이 습성 황반변성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라면 반대쪽 눈에도 습성 황반변성이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레제토 포뮬라 영양제를 드실 거를 복용을 해드리고 있고요. 황반변성이 혈관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오는 황반변성도 있기 때문에 40세 이상이 되면은 안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안저사진을 좀 찍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했던 시간이 백내장과 황반변성, 그 외 안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